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영토, 이념은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고 있는데, 현실에서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 쌍방 간에 다 막연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재를 통해서 이 현실에 맞는 어떤 헌법 이념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그 취지였겠죠. 바로 이러한 그 현실과 부합하는 헌법 이념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은 북한의 경우에 고려 연방제안이 변화해온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이 연방제를 처음으로 내놓은 것은 1960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이때에 김일성은 남북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개 정부, 그러니까 양측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놨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과도 대책으로서의 연방제인 셈이었죠. 이게 13년 뒤인 1973년에 가게 되면 그 고려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단일 국호를 쓰면서 남북이라고 하는 두 정부가 연방을 구성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뒤인, 그러니까 광주 항쟁으로부터 약 5개월 정도 뒤인 1980년 10월 6일에는 고려 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남북 연방의 상위에 있는 국가의 이름을 바꿉니다. 민주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요 아이디어는 남북의 지역정부가 내정을 맡고 중앙정부, 그러니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외교와 국방을 맡는, 말하자면 일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갖되 제도와 정부는 두 개로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내놓으면서 이 평화 통일의 선결 요건으로 첫째로는 민주화, 두 번째로는 평화협정, 세 번째로는 미국의 두 개 조선 책동 저지 및 내정 간섭 종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남한의 현 정부를 부정하고 또 미국에 의해서 그 군사적으로는 뒷받침되고 있는 남한의 그 현실을 부정하는 그 생각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대화가 진전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1년 뒤인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이죠. 이때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고려연방공화국이나 고려민주연방공화국보다 더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를 제안을 하는데, 변화는 뭐냐면 남북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와 국방 외에도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남과 북 각척이 그 중앙정부의 구애를 덜 받게끔 느슨한 형태로 중앙정부를 구성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2000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때인데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러니까 느슨한 연방제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연방제 구상을 더 수위를 낮춥니다. 여기에서 변화의 핵심은 1국가를 지금까지 고수해 왔는데 국가를 두 개로 하는 안으로 아이디어를 바꾼 것이죠. 그래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서 1민족 1국가였고 제도와 정부는 각 두 개씩이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 민족만 하나이고 국가도 둘, 제도도 둘, 정부도 둘, 이런 이제 원칙 위에서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식으로 연방제 안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족통일기구라고 하는 것이 담당하는 역할은 지극히 이제 낮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현존하는 남북 분단 질서를 상당 정도로 이제 수용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이렇게 이제 고려 연방제 아이디어는 약 10년 정도의 그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변화해 가면서 더욱더 느슨해지고 남북의 정권에 훨씬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 통일국가의 형식적 역할을 부여하는 식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즉 한국의 통일 방안의 변화도 북한이 이런 변화를 겪은 것과 다를 바 없이 대동소이한 변화를 거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헌법은 북한에 대한 그 흡수 통일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전부 한국의 영토로 설정을 했지요. 그런데 1982년이 되어서 전두환은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남북한의 대표들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기구에서 통일민주공화국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 전역에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헌법안을 확정해서 공포하게 되면 그 후에 확정된 통일헌법에 따라서 총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통일국회와 정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그 톱다운 방식이죠. 먼저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헌법에 따라서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도 구성하고 정부도 구성하고 이런 식의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 위에서 통일헌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건 참으로 요원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리얼리티가 없는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7년 뒤에 1989년에 노태우는 한민족 통일 방안을 내놓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민족 공동체 헌장을 채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모입니다. 이 헌장의 채택이 얼마나 이제 어려운가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입증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국의 통일 방안에서 노태우 한미적 통일 방안의 두 번째 단계는 남북 연합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의와 실행기구인 남북 강요회의, 남북 평의회 등의 이제 과도기구를 여기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는 점이 큰 변화이죠. 이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생각은 연방제 속에 들어있는 그 남측 정부와 북측 정부의 그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하고 접근하는 아이디어죠. 이 점이 이제 노태우 통일 방안의 독특성인데요.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서 통일헌법을 제정해 가지고 통일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게 한민족 통일 방안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통일헌법 제정은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과도기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건 현실 위에서 통일헌법을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일정하게는 현실에 접근해가는 아이디어의 변화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삼이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내놨는데, 이후에 이거는 한민족 통일 방안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고 하는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대중은 자주, 평화, 민주에 입각한 통일 방안을 내놓았는데, 지금 화해협력 단계, 김영삼의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에서 화해 협력 단계를 빼버리고, 지금 이 화해 협력 단계라고 하는 것이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설정은 사실상 그 통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고 보면서 이 단계를 빼고 연방 단계를 남북연합과 완전통일 사이에 집어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북연합에서 일단 시작해가지고, 그 남북연합은 하나의 연합체가 한 민족을 근거로 하면서 국가도 2개, 체제도 2개인 그런 연합이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2개의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2개의 체제를 하나의 체제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1민족, 1국가, 1체제, 1중앙정부에 이르는 완전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변화 속에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통일 방안은 모두 그 선후가 다르고, 또 그것에 부여하는 위상이 다르지만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설정한다는 점이
특성입니다. 이런 걸 보면 북한에서도 그렇고 남한에서도 그렇고 1948년에 만들어진 그 헌법이 현재의 정치 현실에 맞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남과 북이 한반도의 위아래를 통치하고 있는 이 현실에 부합하는 어떤 그 통치 형태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왜 그러면 핵 개발에 나서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죠. 지금 북한 핵 개발의 경우 1차적인 조건은 1950년 전쟁,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 북한의 의도가 관철되지 못하고 정전이라는 형태로 전선이 고착화되어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쟁 과정에서 핵무기를 가진 미국이 실제적으로 북한을 타겟으로 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플랜을 수립한 바가 있다라는 것에 자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북한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를 해서 핵무기의 그 개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1979년이 이르기까지 그 핵 개발을 위한 준비라거나 실질적인 진척은 미미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1979년에 중국이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북한이 이제 그 군사적인 궁지에 놓이게 됩니다. 중국은 북한의 든든한 이제 후방이었었는데 바로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다고 하는 것은 향후 있을 수 있는 미국과의 그 대결에서 중국이 전적으로 북한만을 편들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소련의 경우에도 1991년이 되면 해체되면서 중국과 소련이 맺었던 1970년인가요? 그때 맺었던 우호 조약을 무효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소련의 지원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졌고 중국하고는 우호 조약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이 수교한 상태에서 중국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도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고 사실 소련을 빼놓고 중국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의 무력 공격을 방어할 만한 역량을 그때까지는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고 파악이 됩니다. 이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외부의 균형자들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지게 되고 이제 스스로 내부 균형, 그러니까 스스로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국가의 안전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그 외교적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실상 바로 북한의 이러한 위기의식을
한국전쟁 당시의 그 미국의 핵 공격 계획만이 아니라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북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미국은 핵 공격을 실질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북한이 1차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한 후인 1993년에 북한의 영변 지역을 핵무기로 폭격할 계획을 세웠었고, 그 다음에 2002년에 북한을 미국의 핵무기 사용의 잠재적 목표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 바가 있고,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성공한 직후에도 이처럼 핵무기를 북한을 대상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현실적 압박, 외부로부터의 현실적 압박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어떤 형태로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에서는 스스로 핵 개발을 통해서 지켜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내몰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그 미국이 핵무기를 어떻게 이제 배치하고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1958년 1월에 전쟁으로부터 약 5년 뒤죠. 미국은 약 600개의 전술 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한 적이 있고, 1976년 6월부터는 일종의 핵전쟁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팀 스피리트 연합훈련을 개시해 왔습니다.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이제 여론에 밀려가지고 한국에서 철수한 것은 1991년 10월인데, 이후에도 우리가 한미 동맹 조건에 하에서 핵을 탑재한 항공모함은 언제든지 지금 한반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북한으로서는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 무력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적 노력에 들어가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2017년 11월 29일 날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일찍이고요. 이때까지의 과정을 잠깐 한번 검토해 보면 1단계는 1956년 소련으로부터 핵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1963년에서 5년 약 3년간에 걸쳐서 영변에 핵 원자로 IRT-2000을 건설한 것입니다. 이렇게 원자로를 건설한 다음에 2단계로 미중 수교 후인 1980년에 영변 원자력 연구소에 원전 핵 연료봉 생산 시설을 건설을 하고,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착공한 후에 1985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호부터 2년 뒤인 1987년에 영변 IRT-2000 연구로를 가동을 해가지고 1990년 12월에 영변에서
회의 고폭탄 실험을 실시를 합니다. 이어서 3년 뒤인 93년에 노동미사일을 실험 발사를 하고, 그리고 또 5년 뒤인 98년 8월에는 대포동 1호를 실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는 역시 5년 뒤인 2003년에 그 NPT를 탈퇴를 하고 2005년 2월에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핵무기가 어느 정도일지는 추측만 무성했지 확인된 바가 없었죠. 바로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한 다음 해인 2006년 10월 9일 날 첫 번째 핵실험을 하게 되고요. 2009년 5월 25일 날 두 번째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두 번은 다 김일성 정권 때 했던 것이죠. 잘못 말했습니다. 김정일 정권 때 했던 것이죠. 이렇게 김정일 정권 때에 두 번의 핵실험을 한 후, 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가속화되는데, 김정은 정부에 따라서 2012년 12월 12일 날 인공위성을 발사 궤도에 진입시키고, 1년 뒤인 2013년, 1년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개월수로 치면은 2, 3개월 뒤인 2013년 2월 달에 3차 핵실험을 하고, 그로부터 3년 뒤인 2016년 1월 6일 날 4차 핵실험을 하고, 같은 해, 그러니까 약 8개월 뒤에 5차 핵실험을 하고,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17년 7월 4일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호를 발사합니다.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된다고 하는 것은 핵의 공격 목표가 일본을 넘어서 미국으로까지 이제 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과 2개월여 뒤인 2017년 9월 3일 날 6차 핵실험에서 전략 핵무기 실험을 단행을 했는데, 이거는 아주 슈퍼 파워를 자랑하는 것으로서 TNT 290킬로톤에 해당되는 아주 거대한 핵무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사일과 핵실험 모두에 성공한 후인 11월 29일 날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는 소련과 중국이라고 하는 외부 균형자를 상실해버린 상황에서 약소국이었던 북한이 자국의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보장을 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런 군사적 조치인 셈이었죠. 이런 사실은 2017년 6월 2일, 그러니까
북한의 5차 핵실험이 끝나고 나서 얼마 뒤였는데, 이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나라는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갖는 것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북한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물론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강대국의 핵을 렌트하는 방법도 있죠. 남한이 바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건데,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핵을 빌려서 쓰는, 핵 우산이라고 불립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렌트해서 쓰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나라가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북한처럼 핵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남한처럼 핵을 빌려 쓰거나, 뭐 양갈래길 중에 군사적으로는 없다라고 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는 기본적으로는 생존 전략인데, 왜 북한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남게 되는데, 북한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1950년의 그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참전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치선 라인, 그러니까 미국은 에치선 라인 그 밖에 머물면서 에치선 라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에치선이 선언을 했었는데, 그 에치선 라인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즉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50년 6월 25일의 그 무력 그 전쟁 시에 아주 빠르게 미군이 개입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북한과 미국은 적대적인 관계로 놓이게 되고, 반미가 북한에서는 거의 국시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이 1980년을 전후하는 시기에 남한의 신자유주의화를 추진을 하고 세계 체제를 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면서 국가 간의 관세 장벽을 철거하고 수입과 수출의 그 자유화를 개시를 했고, 국가를 시장에, 특히 금융자본의 그 통치 아래로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세계 체제를 재편시켜 나갔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 주도의 이러한 시스템에 이렇게 그간의 그 역사로 인해서 편성할 수가 결코 없었고, 바로 그러한 그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세계 재편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노력으로 파악하면서 그것과 맞서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948년 이후에 이제 국가 주도의 그 사회주의,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국가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국가가 주도하는 이 사회주의적 방책에 따른 사회 발전 전략을 고수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그러니까 2000년에 들어가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일색으로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것 바깥에 놓여 있는, 이것의 외부에 놓여 있는 국가들을 부시 같은 경우에는 악의 축이라거나 불량 국가라거나 이런 이름으로 불러서 바로 테러를 하는 잠재국가로 분류하고, 그러한 나라들과는 전쟁을 통해서, 테러에 대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하는 태도를 보였죠. 바로 이러한 과정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제 적대 관계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북한의 핵무장을 재촉하는 국제적 조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주변국들의 대응을 보면 바로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북한이 핵 개발 노선을 밟고 있을 때에 소련,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등의 대응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또 통일적으로 핵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방향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취한 조치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비핵화라고 하는 노선 속에서 우호 관계를 단절한다거나, 소련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UN 체제, 또 NPT 체제, IAEA 체제, 이러한 그 지배 질서, 전후 지배 질서가 요구하는 규약을 북한이 준수할 것을 요구를 했죠. 미국과 일본은 경제 제재와 또 사찰 혹은 선제 공격의 위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짓누르고자 하는 전술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017년 11월 이 모든 시도가 다 불발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조선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그러한 이제 나라로 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그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은, 이 회담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북한의 주변국들이 해왔던 그 노선,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노선의 연장이죠, 기본적으로. 다만 비핵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그 비핵화를 위해 동원된 수단들이 매우 폭력적이거나
강제적이거나 은근한 압박을 동원한 것이거나 이런 식의 것이었던 것과는 달리 또 뭔가 당근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이지 않고 그냥 그 번복을 하기 위한 그런 임시 방편으로서의 그 지원, 경제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거나 경수료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상 클린턴 정부 당시에 북한 정권이 곧 붕괴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정세 판단 위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굳은 약속하에서 내놓은 아니라기보다는 북한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북한의 핵 개발을 활동을 지연시키기 위한 그런 진실성 없는 전술이었기 때문에 비핵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압박은 무역적이고 강박적이고 기만적인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마저도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비핵화 협상이라고 부르지 그거를 이제 평화회담이라거나 이런 식으로는 결코 부르지 않고 또 그렇게 보고 있지도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제 북한의 핵 무장을 해체시킬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건데 수단의 일정한 변화가 감지가 된다면 그냥 이게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경제 제재를 사실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에까지는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완벽한 체제 보장이 없이 그 핵을 그냥 포기하리라고는 볼 수가 없죠.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간의 역사를 고찰해 보건데 북한은 중소의 소위 균형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력으로 체제를 보장해내야 되기 때문에 핵 무장을 스스로 해제시킨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북한이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확고한 장치들이 마련되었을 때 가능한 것일 텐데 과연 그게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저러한 이제 어떤 협정이라거나 수교와 같은 것들이 충분한 조건인가? 아마도 지금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의 그 수교나 평화협정을 넘어서 북미 간의 일정한 어떤 동맹관계로까지 진척되는 것이 아마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미국이 북한을 적대국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본질적으로 얘기해 보면 북한이 미국의 핵에 편성해 가는 전략으로 나갈 때에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관계,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굳이 무장할 필요성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완전한 투항의 길인 것이고, 투항이 아니라면 바로 미국과의 이 동맹 관계가 자국의 이익하고 일치될 때인데, 그러려면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편승할 수 있을 만큼 국가와 북한의 국가와 체제가 변형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그럴 때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국가 체제나 경제 체제에서 거의 유사한 길을 밟는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고 봅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과연 북한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상해 오고 있는, 사실상 지금은 어깨를 겨룰 만큼 성장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세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것이고,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을 표현하는 하나의 안보호에 불과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요구하면서도 그것과는 배치되는 모습, 그러니까 일정하게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거든요. 그 방치라고 하는 건 뭔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빌미가 되고 명분이 되었어. 북한의 그 핵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미사일 디펜스, 그러니까 미사일 MD를 이렇게 깔지 않으면 안 되겠다, 미사일 방어막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논리를 동원할 수가 있어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그 관계는 반드시 미국은 북한의 빠른 비핵화를 원하고, 북한은 핵무장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측면과 더불어서 북한이 적절하게 핵무장을 해가는 노력을 해 나가는 게 미국으로서는 그다지 불리할 것 없는, 중국을 생각해 보면 불리할 것 없는 그런 측면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제 중국이 굉장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고,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지금 북한과 중국 간의 정치적인 동맹관계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원관계,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깊은 유대, 이것들을 송두리째 포기할 때에만 북미 관계의 그런 이제 동맹 관계로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미국과 동맹 관계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과 대결 관계를 이제 밀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고, 미국으로서 이 북한의 핵 무장을 준비해 온 이 과정이라거나 현재의 상태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현재와 같은 적대 관계에 있을 시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 언제든지 본토로 날아와서 미국의 그 국민들을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이제 이 핵 회담에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큰 스케일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과 북한의 회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골자는 미국은 너희들 핵무기를 포기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 김정은의 경우에는 경제 제재를 해제해 달라라는 것이고, 물론 이제 또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안전보장을 해 달라라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이 대화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상한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소련과 더불어서 전 세계 핵무기의 대부분을 수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잖아요. 이 나라가 이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을 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한 조그마한 나라에게, 그것도 방어적으로 핵을 보유하게 된 나라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이 상황은 정말 기묘하죠. 우리가 가진 핵은 정당하고 너희들이 가진 핵은 부당하고 불법적이다. 이 논리가 바로 이제 유엔의 논리이고, 유엔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논리이고, 전후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NPT라고 하는 것은 미영 중소 불 이 5개국 더하기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이제 추후 핵 보유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처럼 미국의 연장인 핵 보유국, 이런 이제 그 일련의 그 나라들이 핵 독점을 유지하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핵 독점 체제야말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체제의 배후에서 폭력이 바로 이 경제체제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배후 세력으로 작동하는 원리이죠. 이러한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둔 상태에서 이제 유엔 체제의 그 변두리에 있는 혹은 그 외부에 있는 나라들의 생존 문제는 지극히 이제 난처한 것이고, 바로 이 체제를 그대로 온전시킨 상태에서 이 체제의 경계선에 있거나 이 체제의 변두리에 있는 나라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위태롭기 짝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교착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대한 전후체제의 틀 속에서 작은 나라들이 자기의 이제 생존을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 교착은 그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후체제의 틀을 조직하고 이거를 헤게모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강대국들, 특히 이제 미국,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 체제의 변화가 없이는 이 쟁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 교착은 영구적으로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착을 타개할 힘은 결코 강대국들 속에서 주어질 수도 없고, 또 약소국가 자체에 의해서 주어질 수도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또 핵무기의 보유라고 하는 게 이중적인 기능을 하잖아요. 하나는 자기를 위협하는 미국과 같은 그 핵무장 국가들로부터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대외 안보의 역할을 하는 것인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바로 자국 내에서 아래로부터의 그 이견이라거나 저항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저지할 수 있는 대내 안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이 국가 자체가 이 핵 문제를 또 이 전쟁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1945년에 세계에 들어선 이 체제를 바로 전쟁 체제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전개해 왔는데, 바로 이 전쟁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를 바로 이제 핵 문제 같은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상기시키고 이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풀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국가 자체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바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 나아가서는 비국민들, 이 아래에서 살아나가고 있고 또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현재의 문제를 지각하고 문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수많은 사람들, 그 다중들에게 현재의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은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 교착을 항구적으로 풀 수 있는 힘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우리는 대체 이 전후체제가 뭔가, 또 전후체제의 핵심인 이 핵국가 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그 핵국가 체제로서의 유엔에서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북한은 지금까지 이 체제와 어떤 식의 관계를 맺어 나왔는가, 유엔에 가입했다가 NPT에도 가입을 하고 또 탈퇴하고 IAEA 사찰을 받아들였다가 거부하고 하는 이 바로 경계선에 놓여 있는 국가가 북한인데, 이 어떤 관계를 맺어 나왔는가, 바로 이런 교착은 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루두루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2차 대전 이후에 이 전쟁 체제를 어떻게 다중의 힘으로 평화의 체제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우리의 생각이 나아가고 그 방향에서 전 세계 시민들과 다중들의 집단적인 지혜가 모아질 때 현재의 이 교착적 난국이 타개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실마리를 그 수많은 다중들의 집단적 지혜를 모아서 만드는 실마리를 대의 국가들에게 설득을 하고 또 강제를 해서 그들이 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아래로부터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 세계 시민들의 평화를 위한 연대,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거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1995년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락강도나 정글에서 그 사파티스타들이 내걸었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인류를 옹호하는 회의였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제 어떤 슬로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